10%만 복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 단체 관광객은 단기 관광 비자 격인 전자여행 허가를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고 한국 음악이나 안무 등 연수를 위해서 입국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도 도입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제주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올라서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0도입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요즘 60세 전후 분들 보면은 학력 수준도 높고 모바일 기기 사용도 능숙하고 정보기술 지식도 상당합니다. 또 건강 조건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막상 일자리를 구하려면 지금까지 오래 해왔던 일과 전혀 다른 분야로 옮겨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찾아주는 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인데요. 어떤 대책과 해법이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또 주간 증시 동향에서는 시가총액 1위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의 움직임 살펴보고요.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1조 4천억 원 정도의 자산 분할 판결이 내려졌던 최태원 SK 회장과 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그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네. 최태원 회장이 오늘 직접 나서서 그 뭐 재판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 네. 상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SK그룹이 이제 오늘 오전에 재판 그 현황 관련 설명하는 자리를 열었고요. 네. 이 자리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와서 이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최 회장은 먼저 개인적인 일로 걱정과 심려를 끼쳤다라면서 허리를 굽혀 사과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에 관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최 회장은 또 그 SK그룹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육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항고 결정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 회장은 사실 전날 밤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가 최종 막판에 와서야 최종 그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이날 뭐 여러 가지 강경한 발언도 내놓긴 했지만 또 세 차례나 고개를 숙여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판 결과의 오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이 지난 항소심에서 이제 1조 3,800억 원 규모의 주식 분할 대상이 되었던 주식회사 SK 그 모태가 된 기업이 이제 대한텔레콤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항소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선대 회장의 사망 시점인 1998년을 기준으로 해서 회사 성장에 관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따진 거죠. 그래서 SK 주식회사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인지 여부와 함께 네. 분할 비율이 바로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이 된 거였죠. 그런데 이제 그 대한텔레콤의 설립과 또 최 회장에게 증여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보면
1994년 이제 최종현 선대회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2억 8천만 원을 증여를 해줘요. 이 돈을 가지고 당시에 대한텔레콤 주식을 매수토록 한 거고요. 네. 당시 최 회장은 이제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를 이 돈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데 네. 당시 가격이 주당 4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SK CNC로 사명을 바꿨고 두 차례 액면 분할을 거치면서 주식 가격이 최초 명매가액의 50분의 1로 줄어든 거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바로 재판부와 최 회장 측의 주식 가치 산정이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최 회장 취득 당시에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에 계산을 한 거죠. 아까 그 액면 분할을 거치면서 명목가액이 50분의 1로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400원에 50분의 1이 네. 된다는 건가 봐요. 네, 당시 이제 취득 가치를 주당 8원에 계산을 한 거고요. 네. 자, 그런데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가치 100원, 네. SK CN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가치를 36,650원으로 각각 계산을 한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SK와 이제 최 회장 측이 주장을 하는 거는 네. 앞서 두 차례 액면 분할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고려하면 당시에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당 1,000원이라는 게 바로 최 회장 측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대한텔레콤 주식을 상속받았을 때의 가치가 맞습니다. 지금 재판부가 판단한 것보다 훨씬 더 높다. 10배인가요? 그러면요? 10배.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니까. 그렇죠. 10배 높았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1994년부터 98년까지 선대회장 별세 때까지 네. 또 별세 이후부터 2009년에 이제 이름을 바꾼 SK CNC가 상장하기까지의 그 가치 증가분을 비교를 한 거죠. 네. 그래서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되냐. 그리고 최 회장이 나중에 회사를 맡았었을 때에 네, 네. 성장한 그 기여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되냐라는 네. 건데 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이제 그 재판부는 12.5배,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을 해서 1조 3,800억 원의 재산 분할을 판결한 것이고요. 최 회장 측은 주식가액을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네. 당시 이제 최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았을 때 그 SK의 기여분이 네. 12.5배가 아니고 10배가 더 늘어야 된다는 네. 125배가 되는 거고 네. 반대로 최 회장이 회사를 맡았었을 때 그 이후의 기여분은 35.5배로 이제 10분의 1로 반대로 또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10배 합하면 100배가 차이가 100배.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회장과 SK그룹 측의 주장은 100배의 왜곡이 여기서 발생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단순 산술로 따지면 그러면 1조 3,800억 원의 재산 분할금도 100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겠죠. 결국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상속받았을 때의 주식 가치에 대한 판단 이게 앞으로 대법원 항고심에서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검색 순위 조작으로 공정위로부터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었죠. 쿠팡이 지금 공정위와 장외 설전을 계속 이어가는 모양새죠. 네. 그렇죠.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소식을 갖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공정위가 제재를 한 부분을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정위가 쿠팡이 이제 자사 상품 즉 PB 상품의 노출과 판매를 높이기 위해서 고의로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 네. 그리고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셀프 리뷰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그래서 결국 입점업체와의 상품 차별을 했고 소비자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 13일이었죠. 시정 조치와 함께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라는 네. 결정을 내린 거죠. 자, 쿠팡이 즉각 법정 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고 이와 함께 또 로켓 배송 중단하겠다, 투자 중단하겠다 이런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공정위 제재에 강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또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공정위 제재 부당함을 쿠팡 측이 강조를 했는데 오늘은 이 오프라인 유통업체와의 비교를 통해서 공정위 제재가 부당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유통업체 우리 일선 마트 같은 데 가보면 PB 상품들 고객들 눈에 잘 보이는 이른바 골든존에 잘 진열해 놓고 있지 않냐. 네. 그러니까 온라인 유통업체도 PB 상품을 이런 식으로 추천하고 소비자들도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PB 그 상품 노출 사진, 그러니까 온오프라인 비교한 PB 상품의 노출도를 사진을 또 공개하고 뭐 이런 네. 식의 이제 오늘 반박 입장을 냈거든요. 공정위 또 어떤 입장인가요? 맞대응이 나섰죠. 그러니까 네. 두 차례 공정위로서 참 이례적으로 두 차례 반박 입장문을 또 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켓 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쿠팡이 얘기를 하자
로켓 배송이라든지 일반적인 상품 추천 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여론 호도하지 마라. 이제 이런 식의 네. 반박 입장을 냈고요. 또 14일에는 그 임직원 리뷰 평점에 관해서도 공정위는 사건의 핵심은 이거 아니겠냐. 쿠팡이 입주업체에는 구매 후기 작성을 금지시켰고 자기 상품에 대해서만 구매 후기를 작성해서 별점을 부여했다. 이게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다. 네. 이런 식의 반박 입장을 계속해서 주고받기식으로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여러 측면에서 공정위 제재의 부당함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네. 이와 별개로 그 로켓 배송 중단 그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지금 여론이 좋지 않은 네. 거죠. 이게 지난 주에도 저희가 이게 좀 논란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예상대로 좀 비판 여론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나 뭐 SNS상에서 보면 쿠팡이 이 로켓 배송 중단을 언급한 데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 받으니까 로켓 배송 안 하겠다는 건데 이게 소비자를 협박하는 행위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요. 로켓 배송이 안 되면 쿠팡을 더 이상 구독할 이유가 없다. 네. 그래서 로켓 배송 폐지하면 고객이 손해인지 쿠팡이 손해인지 모르겠다라는 시각도 있고 네. 화가 나서 다른 대체제 찾겠다. 쿠팡 탈퇴하겠다. 이런 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공든탑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라는 말이 있죠. 소비자가 절대 호구가 아닙니다. 자, 오늘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경제장관 회의 열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그 부동산 그 시장 활성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네. 공공임대주택 확대 또 리츠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죠. 네. 정부는 내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 호를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무주택자에게 전월세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특히 이제 지역이 중요한데 수도권에 네. 70% 이상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 이 얘기는 이제 실수요자의 선호도를 반영해서 공공 매입 임대 주택 정책을 펴겠다라는 것이고요. 이와 함께 또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리츠라는 게 그 투자자들을 모아서 개별 투자가 어려운 뭐 고가의 우량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말하는데 그런 이제 그 기업들을 얘기하죠. 그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에 돈을 모아서 투자한 뒤에 그 이익을 이제 배당 형식으로 주주들에게 분배를 해주는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주택 사업 같은 데 좀 국한돼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바꾸기를 하는데 일단은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프로젝트형 리츠를 좀 신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고요. 네. 이에 따라서 투자 대상도 기존의 주택 이런 데 국한되는 게 아니라 헬스케어 시설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같은 좀 유명 분야로까지 리츠 투자 대상을 확대하겠다라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투자 대상도 확대가 되고 또 운영 방식에 어느 정도 자율성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네. 리츠가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모을 수 있고요. 사실 그 이면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을 좀 지원하기 위한 그런 측면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K-팝 문화를 배우려는 그 외국인을 위한 비자가 도입된다고요? 네, 정부가 그 관광 활성화 대책을 내놨는데 상당히 공격적인 그 관광객 증대 목표를 내놨어요. 2027년까지 3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거의 한 3배 정도 지금 현황에 1,000만 명 정도 지금 매년 이렇게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3배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K-팝 댄스라든지 뭐 각종 뭐 한국 K-팝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이런 수요들을 대상으로 그 연수를 받는 외국인들에게 K컬처 연수 비자라는 거를 네.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계 쪽에서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비 연습생들이 많이 수요가 있으니까 네. 이런 예비 연습생들이 국내로 좀 들어와서 좀 K-팝 문화도 배우고 이렇게 잠재적으로 좀 K-팝 문화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비자를 좀 신설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렇군요. 정부가 이번에 이런 엔터 업계의 요구를 좀 반영을 해서 K컬처 연수 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체류 가능 기간이나 대상자는 올해 하반기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국민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이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다 보면은 한 2050년쯤에는 청년 1명당 노인 1명분의 부양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죠. 네, 이렇게 미래 세대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층에 맞춤형 일자리를 찾아주는 게 중요할 텐데요.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아무리 그 직무 능력이 뛰어나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중장년의 인력 활용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관련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김지연 KDI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자, 그 중장년층의 그 고용과 관련한 연구를 발표하셨습니다. 그 제목을 보니까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이더라고요. 이번 연구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15세에서 64세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요. 네. 이 생산 가능 인구가 2018년부터 감소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제 통계청의 장래인 구축에 따르면 네. 앞으로 이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취업자 수도 그에 따라서 줄어들게 되는데요. 네, 네. 저희가 과거에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는 취업자 수도 그거에 비례해서 자연적으로 증가를 했었는데 지금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네. 한 2022년 말부터는 이 인구 변화가 취업자 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이제 가시화가 되는 건데요. 네. 이제 물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올라가는 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지만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을 잘 활용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이게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동시장에도 이제 중장년층 인력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양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이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네.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연구를 진행을 하게 그러니까 됐습니다. 젊은 생산 가능 인구는 급감하고 네. 인구 그 구조가 변화되면서 이제 노동 시장에서는 비중이 좀 확대되고 있는 중장년 그 인력의 활용도를 어떻게 높여야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연구를 시작하셨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그 국민 그러니까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우리나라가 진입하게 된다면서요. 네. 네. 정말 빠른 속도로 진입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은요. 그 고령, 뭐 노인,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유엔에서도 노인에 대한 정의를 좀 바꾸고 있고 각 나라마다 이제 노인의 그 정의가 좀 달라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65세 하면은 각종 뭐 경로 우대라든가 이제 노인의 그 지위에 들어서게 되는데 65세 돼도 굉장히 젊으신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네, 요즘 퇴직하시는 분들 55세, 뭐 60세 이런 분들 봐도 한창 일할 네. 때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은 계속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일을 해서 계속 소득을 갖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이제 저희가 기대 수명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은퇴 후의 기간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은퇴 자금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제 더 오래 일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셨을 거고요. 맞습니다. 이제 네. 또 과거랑 비교를 했을 때 그 말씀해주셨지만 현재 중장년층은 뭐 건강 상태라던가 이제 교육 수준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일할 역량 또한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신중년층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나이를 몇 세부터 몇 세를 신중년층이라고 하나요? 어떤 데서는 60세부터 50세부터 64세, 어떤 곳에서는 또 55세부터 64세 좀 다르게 얘기해서요. 뭐, 예, 그렇게 좀 그 기관마다 뭐 연구마다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네. 55세에서 64세 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 신중년층의 30.3%가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일 정도로 상당히 학력도 높다. 지금 네.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요. 그리고 이제 보고서 쓰신 거 보니까 최근 5년간 이 55세 이상의 인구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50.9%에서 2.9% 포인트 상승한 53.8%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또 보면
이렇게 안정된 직장에서 60세까지 뭐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55세쯤에서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55세 이후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렇게 늘어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네,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을 해서 처음 이제 갖게 된 일자리에서 쭉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이제 여러 개의 일자리를 거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 네.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이제 생애 주 직장 이렇게 부릅니다. 네. 네, 이제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보면요, 이 생애 주 직장을 떠나게 되는 평균 연령이 남성은 51.1세, 네. 여성은 47.8세로 상당히 이른 편입니다. 아. 55세 이전에 직장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고령층 경활률을 보면은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높은데요. 경제활동률. 네, 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시면은 OECD 평균이 13.4%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37.3%로 지금 훨씬 높은데요. 네. 이 두 가지의 지표를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55세 이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다는 게 이제 50대 초반에 기존 직장을 나와서 아. 이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제 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실제로 그 중장년층 취업자분들에게 이제 현재 직장에서의 근속 연수를 조사를 해보면은요, 이제 5년 이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직장에서는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아하. 뜻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55세, 그러니까 생애 주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 55세 이상에서 주로 갖는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일까요? 제가 이제 이번 연구에서는 일자리를 어떤 직무를 주로 수행하느냐 이제 네네. 이 관점에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제 직무라는 게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젊은 연령층은 수학적 분석이라던가 추론, 정보 처리 이런 분석적 업무, 그리고 협상, 조직 관리 이런 사회적 업무 비중이 높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주요 업무의 내용이 달라지는 모습이 관찰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50대 무렵에 일자리의 직무 구성이 급격하게 달라져서 50대 이상 취업자의 경우에는 단순 반복 업무라든지 네. 이제 육체 노동 이런 거를 주로 하는 그런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그러니까 50대 무렵에 생애 주 직장을 떠나면서 이제 일자리가 기존에 했던 일자리 아닌 다른 일자리를 찾는 거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네. 보시면은 되는데 이제 제가 퇴직이나 실직을 경험한 이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예전 일자리랑 새로운 일자리 직무 구성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랬더니 젊은 나이에 이직을 했을 때는 기존의 일자리하고 직무 구성이 비슷한 일자리로 재취업을 했는데 이제 50대 이후에 이직을 하신 경우에는 네. 직무 구성이 급격하게 바뀐 단순 반복이나 이제 육체 노동 쪽의 일자리에 재취업하시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큰 틀에서 직무를 5개로 해서 분석, 사회, 서비스, 반복, 신체 이렇게 네, 하셨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30대, 40대까지는 분석, 사회, 서비스를 많이 하다가 50대에 이제 기존의 일자리를 나와서 다른 거 할 때는 반복이나 이제 신체 네, 예, 육체 예. 노동 같은. 를 많이 한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혹시 남성과 여성 간에도 조금 그 비교 연구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네,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그 직무 구성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그 시기가 남성보다 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남성은 50대 무렵에 직무 구성이 크게 달라졌다면은 네. 이제 여성은 그거보다 더 이른 시기인 30대 또는 40대에 직무 변화를 겪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 네. 이 여성 40대가 출산 유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현상이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몇 명을 어떻게 그 샘플로 해서 조사한 건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이게 제가 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를 하는 네. 그 노동 패널을 중심으로 그거를 그 자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한 거고요. 네. 지금 남성 12,866명과 아, 여성 네. 1,676명 이분들의 그 생애 주기를 추적을 해서 제 연구를 진행을 한 그럼 꽤 것입니다. 기간 동안에 그 고용 패널을 보고 하셨겠네요. 네, 1998년부터 이제 2021년까지 자료가 가용을 해서 네. 사용을 했습니다. 네, 언뜻 듣기에 나는 원래부터 반복적이고 신체적인 업무가 좋다 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분석적인 업무라든가 뭐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하시다가 원치 않는데 이제 반복이나 이제 서비스 신체 쪽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55세 이상이 선택하는 일자리가 아주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어요,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 양질의 일자리를 뭐 임금 수준이 높은 일자리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임금 수준 측면에서 보면 이 고임금 일자리일수록 분석 업무 그리고 사회적 업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네. 지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업무들을 덜 하는 일자리에서 일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로 옮겨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중년 이후 일자리의 질이 좀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사실 그 전문적인 일을 하다가 원래 그런 능력은 있는데 단순히 나이란 이유로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 인력 자본이라 그럴까요?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고 사회적으로도 손실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네. 뭐 예를 들어서 분석 업무가 필요한 일자리가 있는데 그 분석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근로자가 그 일자리에 매칭이 되는 게 이제 자원 배분의 관점에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연구에서는 개별 근로자의 생산성을 반영하는 요소들을 이제 최대한 통제를 해서 네네. 도출을 한 결과거든요. 아, 그 얘기는 네. 이제 중장년층 분들 중에 이 분석적 업무, 사회적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이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낭비되고 있는 인적 자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얘기들 합니다. 이제 요즘 워낙 젊은이들도 취업하기 어렵고 제 주위도 친척 아이 중에 굉장히 공부도 잘했었는데 코로나 3년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젊은이들도 취업하기 어려운 마당에 그동안 한 20, 30년 열심히 뭐 일하고 많이 벌었는데 또다시 또 좋은 일자리에 욕심내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 이제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굉장히 다른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직무가 상당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노동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경쟁을 하는 관계다. 이제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뭐 제 연구는 전체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 이제 같은 회사에 다닌다 이제 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금의 연공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이제 생산성과 임금에 좀 괴리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청년층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네. 조금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제 그런 거를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직무 분석을 하셨을 때 이제 아까 생애 주 업무라 그러셨나요? 주 직장이요. 주 직장. 을 이제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겨갈 때 이렇게 자기가 했던 그 직무 내용이 우리나라 그 50대 중장년처럼 그렇게 확 바뀌나요? 어떤가요? 그 좀 비교도 해보셨는지 궁금해요. 예, 제가 이제 미국 사례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이 중년 이후에 직무 내용이 급격하게 바뀌는 현상이 관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년 이후의 직무 단절이 그 생애 주직장에서 조기 퇴직하는 현상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 미국 노동시장에서는 이 조기 퇴직 현상도 관찰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50대 이상 근로자들은 현 직장 근속 연수가 굉장히 짧잖아요. 5년 이하로. 근데 이제 미국의 50대 이상 근로자들은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으로 훨씬 길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거 외에 다른 이유는 없는 건가요? 조기 퇴직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네. 직무 단절이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직무 단절이 심하게 나타나는 게 네. 다른 변이는 없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 네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네.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만의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이게 그 50대 정도의 그 조기 퇴직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는 그 계속 재직하던 일자리에 남아서 네. 기존에 하던 직무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저희는 이제 조기 퇴직을 하면 네. 그 같은 퀄리티를 가진 일자리로 다시 재취업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또 직무 단절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바꾸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데 그건 조금 이따 여쭤보고
일단 그 안정적으로 직무 연장을 위해서는 그러면 정년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법을 지금 보고서에서 결론으로 제시를 했는지요? 일단 지금 제 연구 결과를 보면 네. 직무 단절이 한창 나이인 50대에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얘기는 그 법정 정년 이전에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사실 현재 법정 정년이 너무 낮아서 50대의 조기 퇴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정 정년은 60인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고령화 시대의 은퇴 시점을 늦추는 거는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근데 법정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근로자들은 상당히 소수이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이 생애 주 직장에 머무르는 기간을 늘려서 이게 조기 퇴직을 예방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고령자 계속 고용에 있어서는 그 법정 정년 연장보다 네. 이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조금 더 나은 네. 대안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 법정 정년 연장은 기존의 고용 계약 내용이 계속 가게 되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그 연공급제를 채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조금 과다해질 수가 있고 그게 네. 또 신규 고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퇴직 후 재고용 같은 경우는 근로조건의 조정의 여지가 있기 네, 때문에요. 네. 이 정년 연장보다 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덜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미국의 같은 경우에 직무 단절이 좀 우리보다 덜하다는 게 애초에 연공서열식의 어떤 임금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더 융통성 있게 돼서 직무 네, 연장을 그런- 오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아까 여쭤봤었던 네, 거거든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이제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연령보다는 뭐 직무의 내용이라던가 성과 이런 쪽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임금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도 연공서열 임금 제도보다는 좀 그걸 좀 바꾸면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은 네. 임금 체계 개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부모와 자식들의 이제 세대 갈등도 사실 깊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하신 그 보고서를 보면 결국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감소가 되니까 결국 누군가라도 일을 해줘야지 미래의 어떤 나라를 그렇죠. 나라 살림을 네. 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그때도 그렇게 세대 갈등이 계속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하면 그 대신에 누군가가 채워줘야 또 나라가 돌아가는 거 아닐까 싶어서요. 네,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약간 비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지금 같은 임금 체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제 젊은 인구가 줄어든다. 네. 그러면 지금 분석적 업무나 사회적 업무를 할 사람이 부족해지는데 네. 이제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그분들을 고용하는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그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되지 못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임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네. 또 이제 그렇게 조기 퇴직을 예방하는 것이 임금제도 개편을 통해서 청년 고용에도 결국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정규직 이렇게 소수의 근로자들만이 정년 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청년들로서는 그래서 그 소수의 근로자가 되기 위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그 20대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네. 이게 그 처음부터 그런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좀 긴 시간 동안 취업 준비를 하는 맞아요. 것 때문인데요. 네. 이제 앞으로 노동력 부족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여성의 경우는 조금 좀 차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경력 네. 단절, 출산, 임신, 출산, 육아를 거치면서 네. 경력 단절이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가 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가정 양립 정책을 뭐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이제 더 지원을 확대를 해서 네. 그 일이랑 가정을 같이 양립할 수 있는 게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네. 또 저희가 이제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게 결국에는 근본적인 해결은 출산율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쪽에도 그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 연구 결과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지 끝으로 한 말씀으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은요. 네, 그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이게 앞으로 저희 경제 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노동력 부족 현상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중장년 인력이 양적으로는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지만 이제 이번 직무 분석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느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조기 퇴직을 유발을 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들을 좀 개선을 해서 네. 이 근로자들의 직무의 연속성을 확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책 당국과 기업들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연 KDI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오늘도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미국 증시 흐름부터 좀 먼저 한번 살펴보고 얘기 이어갈까요? 네, 지난주는 이제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는데 물론 좀 다우지수는 좀 빠졌지만 S&P 500하고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면서 특히 나스닥의 그 AI 관련주들이 네. 계속 좀 급등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해서 질주를 하고 있고 애플까지 지난주에 좀 상당히 좋았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브로드컴 같은 이제 AI 관련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좀 계속 오르면서 미국 증시를 좀 이끄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또 이렇게 미국이 좀 강했던 배경에는 지난주에 이제 물가 지표가 또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생산자, 소비자, 수입 물가 이런 이제 지표들이 다 꺾이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래도 뭐 금리나 좀 가시권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다만 좀 미국 증시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뭐 엔비디아 들고 계신 분들의 기분이 좀 좋으시겠지만 지난주에 사상 최고가인데도 S&P 500 기업 중에 9.1%만이 그러니까 46개 종목만 네. 그 52주 신고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기업들은 지수는 사상 최고가인데 지금 네. 최고가를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양극화가 좀 굉장히 심하고 AI로만 좀 쏠림 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미국 증시를 봤을 때 그렇게 좀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나왔었죠? 조금 더 짚어볼까요? 네, 지난주 이제 FMC에서는 이제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근데 네. 이제 보통 3, 6, 9, 12월에는 점도표라고 연준 위원들이 이제 올해 금리 전망을 해가지고 점을 찍는데 네. 그 점도표가 원래 4.6%였거든요. 그러니까 3월달에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인데 네. 지난 3월에는 4.6에 가 있었어요. 그럼 금리 3번 낮춘다는 얘기였거든요. 그게. 근데 근데 이번에 5.1로 올라간 거예요. 0.25%포인트씩 3회. 네, 3회 하면 이제 그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5.1%. 네. 5.1%면 이제 금리 인하 한 번 정도 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네. 3번 인하가 아니라 이제 한 번만 하나? 이래서 이제 증시가 잠깐 흔들렸는데 다만 이게 점도표라는 게 계속 그 연준 의장도 얘기한 것처럼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점도표에 너무 무게를 좀 둘 필요는 없고 그다음 미국 증시가 이런 FMC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갔던 이유가 네. 이제 이 FMC 열리기 전에 바로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네. 네. 그때 이제 연준 의장한테 질문했을 때 이거 반영된 거 맞냐 소비자 물가 이렇게 안정화됐는데 사실 이제 그 반영이 안 된 거였죠? 반영을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연준 위원들이 네. 이거를 당일날 반영을 잘 하진 않는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데이터가 제대로 반영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번 FMC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FMC보다 그 전에 발표된 물가 지수에 네. 조금 더 그 주안점을 두면서 네. 시장은 FMC에 대해서 이렇게 점도표 올라간 걸 너무 우려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소비자 봐야 물가 지수 CPI가 5월께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 예. 네. 그리고 이제 근원 물가죠. 이제 예. 에너지 가격 뺀 거. 이게 예. 3.4인데 이게 전월 대비해서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근원 물가가 3.4%가 3년 만에 최저치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물가 꺾이는 게 나왔고, 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 내용이 좀 좋았던 게 네. 제일 안 꺾이던 게 자동차 보험료인데 자동차 보험료가 2년 만에 하락을 한 거예요. 그건 어떤 마이너- 의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근원 물가가 서비스 물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서비스 물가는 잘 안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 물가가 떨어지려면 주거비라든가 이런 항공료라든가 의료비라든가 보험료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주거비는 아직도 안 꺾여요. 근데 자동차가 보험료가 계속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올해 1, 2, 3월에 물가 높게 나왔잖아요. 네, 그 요인 네.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번 5월달 지표를 봤더니 그 자동차 보험료가 마이너스로 가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환호를 했던 거죠. 아, 주거비 빼고는 이제 거의 다 꺾이고 있구나. 네. 이제 남은 타자는 이제 주거비인데 네. 주거비도 이제 선행 지표 보면 좀 하반기 꺾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자동차 보험료 하락이 좀 물가 지표에 영향을 좀 많이 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유럽 증시는 지금 어때요? 좀 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네, 그 미국하고는 좀 대조적이에요. 원래는 같이 갔거든요. 네. 이제 둘 다 신고가를 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번에 의회에 그 유럽의 그 총선이 있었잖아요. 유럽 의회 선거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극우 정당들이 좀 이제 약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 정치 불확실성이 좀 확대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갑자기 조기 총선하겠다 이렇게 네, 의회 좀 조기 해산과 함께 예. 7월 7일에 뭐 조기 총선한다고 맞습니다. 예, 하던데요. 그래서 이제 1차 투표가 6월 30일, 2차 결선이 7월 7일인데 네. 지금 분위기로는 마크롱이 있는 그 정당의 지지율이 지금 낮은 상태다 보니까 그 르펜이라 그러죠. 네. 국민연합 지지율이 34%로 제일 높은 편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은 그대로 유진하지만 총리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제 총리가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총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속 정당이 다른 예, 동거 정부가 맞습니다. 되는군요. 예. 네. 근데 이제 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지지율대로 되면 르펜 총리가 되면서 시장이 좀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 지출을 좀 많이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재정 지출을 많이 네, 하고 네. EU 탈퇴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브렉시트 한번 난리가 난 적이 네,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브렉시트가 나면 어떡할까 이런 프랑스에서. 네. 그래서 지금 물론 르펜은 자기는 탈퇴 안 한다고 언급은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선거 때까지는 좀 유럽은 조금 이런 것 때문에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프랑스 말고 다른 쪽은 괜찮은 건가요? 네, 지금 뭐 중국 증시나 뭐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뭐 최근에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유럽 빼고는 그렇게 변동성은 크진 않은 지금 그런 네. 상황입니다. 유로 가치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네, 이 뉴스들 때문에 지금 유로화 가치가 좀 많이 떨어졌고 프랑스는 조금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프랑스 지수가 지금 지난주에만 6.2%가 빠졌거든요. 네, 한 주에. 그래서 네. 조금 특히 프랑스 지수가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까 엔비디아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 지금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가 이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4조 달러에 누가 먼저 갈지 관심이 많던데, 아, 우리로 볼 때는 아주 부러운 경쟁이기도 네, 하고요. 맞습니다. 네, 서로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 치고 달려 나가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누가 승리할 거로 지금 월가나 또 우리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현 추세대로면 엔비디아가 좀 먼저 도달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지금 요즘에 우리 한국의 개인 투자자분들 엔비디아 가장 많이 사서 아마 그러길 좀 많이들 바라실 것 같긴 한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각각 세 기업 다 지금 이제 시총이 붙어 있지만 좀 전략들은 다르거든요. 엔비디아가 이제 먼저 도달할 거로 보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 지출을 지금 계속하잖아요. 그 지출할 때 가장 필요한 도구가 반도체인데 네. AI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그 수혜는 먼저 받는 게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가 이런 지출만 계속된다면 가장 먼저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물론 이제 가능성은 좀 있다고는 일단 보고 있는데 AI 또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보니까 네. 이걸로 이제 돈을 벌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물론 이제 클라우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혜는 좀 어느 정도 받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애플은 좀 성격이 다른 게 어쨌든 이제 아이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이폰이나 기기에 이걸 탑재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게 아이폰이 잘 팔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9월에 나오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3사 중에 정말 누가 될지는 좀
또 알 수는 없지만 현 일단은? 추세대로면 일단 엔비디아가 좀 조심스럽지만 먼저 그러니까 혹시라도 도달을 하게 된다면 네.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들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굉장히 좀 부러운 그런 좀 상황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 국내 증시 흐름은 어땠습니까? 조금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740.10포인트에 마감을 해서 마이너스 0.52% 좀 하락세로 마감이 됐고요. 네. 코스닥은 858.96포인트 마이너스 0.37%로 좀 하락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부진했고 특히 네.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또 좀 다시 8만 원 좀 도전하나 싶었는데 네. 다시 7만 8천 원대로 좀 떨어졌는데 근데 오늘 시장에서는 가장 이슈가 됐던 게 그 현대차 그룹입니다. 네. 이 현대차 그룹이 인도 법인이 이제 그 상장하는 거 IPO라 그러죠. 요거를 드디어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서류 제출을 해서 현대차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모처럼 방산 기업들의 주가도 좀 오른 상태였고 네. 다만 오늘은 그동안 좀 시장에서 제일 강했던 섹터가 그 화장품 관련주인데 네. 화장품주들이 일부 수출 데이터가 조금 약간 부진한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오늘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난 그래서 시간엔 K-뷰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네. 이제 많이 달린 후에 네. 조금 이제 큰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움직임이 어땠어요? 오늘 외국인들은 순매도였나요? 네, 오늘 어땠습니까? 외국인들이 한 1,428억 정도 팔았고요. 네. 기관이 1,397억 정도 팔았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오랜만에 아. 3,125억 정도 사면서 근데 한국 시장은 철저하게 외국인들이 좀 이끌다 보니까 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온 게 좀 시장의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유럽의 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소식 그것도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이게 우리 기업에게는 당장에는 좀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부가 최소 27.4%에서 48.1까지인데 네.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48.1을 부과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이게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랑 거의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이렇게 되면 현대차한테 긍정적인 게 유럽에서 이제 중국과 계속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근데 중국도 최근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보복하겠다. 그럼 중국에 만약에 유럽산 자동차가 수출할 때 네. 중국도 같이 이제 막관세를 묻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한국과는 좀 무관한 이슈다 보니까 네. 현대차가 이 둘의 싸움에 약간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들은 나오는데 아직까지 중국은 결정된 건 없고요. 네. 유럽은 일단은 7월 4일부터 임시적으로 관세 부과하는데 왜 임시냐면 이게 27개국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아. 독일하고 헝가리는 좀 반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특히 BYD 같은 경우는 헝가리에 공장을 짓기로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두 국가가 일단 좀 반대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게 진짜로 시행될지는 조금 더 필요한데 다만 다음 달부터 임시적으로는 일단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2차 전지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2차 전지주들도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가 않은 게 중국을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들이 다 중국차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최근에 또 2차 전지가 약한 게 지난주에 비공개 회의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한테 네. 배터리와 전기 자동차에 대한 모든 의무는 미친 짓이다. 또 이렇게 또 굉장히 비판적인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전기차에 대해서 또 안 좋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좀 이렇게 정책들이 이게 또 친환경 정책이 또 이게 반대로 가면 어떡할까 이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일단 주가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선거가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주요 일정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이제 주요 일정으로는 오늘은 이제 소매 판매 중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됐는데 일단 잘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좀 증가해서 좋았고 내일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 소매 판매가 최근에 좀 둔화되는데 다시 좀 증가했을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6월 19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또 그 휴장일이라서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으니까 언제가 휴장이라고요? 6월 19일입니다. 19일. 네. 네. 그날 휴장이고 그리고 6월 19일 날은 인터배터리 유럽이라 그래서 또 배터리 전시회가 유럽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네. 2차 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6월 20일 이제 목요일은 영국이죠. 영란은행 BOE라 그러죠. 여기가
통화정책회의를 열어서 금리 결정하는데 네. 지금 유럽이 금리 금리 인하 인하를 했잖아요.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국도 따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만 좀 남은 것 같은데 네. 영란은행도 과연 이제 금리를 따라서 내릴지 네. 한번 이런 부분도 정리하시면 좋을 것 아까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말씀하셨는데 주택 가격 지수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번 주에 발표되지 않습니까, 미국이요? 미국 그 이제 근원 물가라고 하는데 네. 근원 물가는 이제 다음 주 이제 보통 월말에 그 근원 PC 물가라고 하는데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연준이 가장 신경 쓰는데 그 물가가 조금 이제 둔화될지. 근데 네. 이번에 생산자 물가를 보니까 좀 둔화될 걸로 좀 예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원 PC 물가가 좀 안정만 더 되는 게 확인이 된다면 이제 하반기에 2번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보통 있습니다. 주식하면 연초는 좀 좋다 이런 기대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이때쯤 돼서 여름 장마 한참 네. 뜨거울 때 휴가철은 어땠어요? 휴가철에는 네. 보통 8월엔 좀 지지부진한 경우가 계절성으로 많았는데 네. 근데 그게 또 매년 달라져서 근데 전통적으로 8월에는 좀 부진했던 경우는 아, 있었습니다. 네. 좀 염두에 네. 두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르스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이에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